펠리컨 브리프. 서막 워싱턴을 뒤흔든 두 발의 총성. 그날 밤 미국은 법과 질서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경험해. 91세의 진보주의자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던 연방 대법관 에이브 로젠버그가 자신의 침실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살해된 채 발견돼.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벌어진 불가능에 가까운 암살이었지. 몇 시간 후 정반대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와.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던 대법관 글렌 젠슨이 워싱턴의 한 음란 영화관에서 목이 졸려 살해당한 거야. 이념적으로는 물과 기름 같던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살해되자 미국 전역은 거대한 음모론에 휩싸여. FBI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두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전혀 찾지 못해 우왕좌왕할 뿐이었어. 백악관은 성명만 반복하며 불안에 떠는 국민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지. 일부 치기 어린 가설, 펠리컨 브리프의 탄생. 뉴올리언스 툴레인 법대의 도서관, 24살의 법대생 다비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의 지적인 매력을 느껴. 그녀는 단순히 신문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연인이자 헌법학 권위자인 토머스 칼라한 교수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두 대법관이 과거에 내렸던 판결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해. 왜 하필 이 두 사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다비의 눈에 한 소송이 들어와. 바로 거부 빅터 마티스가 루이지애나 습지대의 석유 시추권을 놓고 환경단체와 벌이는 지리한 싸움이었지. 그 습지는 멸종 위기종인 갈색 펠리컨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서식지였어. 다비는 로젠버그와 젠슨이 정치 성향은 달라도 둘 다 대법원 내에서 가장 확고한 환경보호론자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마티스는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게 뻔한 두 사람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 헌금으로 빚을 진 현 대통령이 친기업적인 대법관을 임명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다비가 하룻밤 만에 써내려간 펠리컨 브리프의 핵심이었어. 너무나 대담하고 끔찍해서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가설이었지. 이부 악몽의 시작, 그리고 핏빛 이별. 다비는 이 브리프를 칼라한 교수에게 보여줘. 그는 다비의 천재성에 감탄하면서도 그 내용의 폭발력에 두려움을 느껴. 이건 그냥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하지만 칼라한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FBI 법률 고문으로 있는 친구 개빈 버익에게 브리프 사본을 넘겨. 그냥 참고만 하게. 어린 학생의 상상일 뿐이니. 하지만 그 상상은 다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현실이 돼. 며칠 뒤 뉴올리언스의 프랑스 지구. 칼라한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저녁을 함께하기로 한 다비를 기다리고 있었어. 다비가 그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차가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걸 목격한 다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 폭탄은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조수석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어. 그녀는 직감했어. 펠리컨 브리프는 사실이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경찰도 FBI도 믿을 수 없었지.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군중 속으로 몸을 던져 그대로 사라져버려. 한순간에 그녀는 다비 쇼가 아닌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된 거야. 삼부 쫓고 쫓기는 자, 고독한 추격전. 다비의 도주 생활은 처절했어. 그녀는 싼 값에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고 낡은 옷가지들을 사서 변장했어. 오직 현금만 사용하며 하룻밤 이상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았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추격은 상상을 초월했어. 그녀가 묵었던 호텔방에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괴한이 들이닥쳤지. 그녀를 쫓는 이는 카멜이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암살자. 그는 유령처럼 다비의 뒤를 밟으며 숨통을 조여왔어. 같은 시각 워싱턴 헤럴드의 기자 그레이 그랜섬은 이 사건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 그는 공식 발표를 믿지 않았고 자신만의 정보원을 통해 진실을 캐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로이라는 가명을 쓰는 정체불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아. 펠리컨에 대해 알아봐요. 그 한마디에 그레이는 이 사건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돼. 결국 절박함의 끝에서 다비는 마지막 도박을 해. 그녀는 공중전화로 그레이에게 연락을 하지. 제가 펠리컨 브리프를 썼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겁에 질린 목소리. 그레이는 이 전화가 자신의 기자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특종의 시작임을 직감했어. 사부 위험한 동행, 그리고 드러나는 음모의 실체. 다비와 그레이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뉴욕의 한복판에서 처음 만나. 그들은 각자가 가진 정보 조각을 맞추며 펠리컨 브리프가 단지 가설이 아니라 백악관 비서실장 플래처 콜이 깊숙이 개입된 추악한 진실임을 확인하게 돼. 플래처 콜은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빅터 마티스의 막대한 정치 자금을 관리하며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거야. 이제 둘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됐어. 워싱턴의 고급 호텔에서 어두운 주차장에서 그들은 몇 번이고 암살자 카멜의 소나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이 과정에서 다비의 명석한 법률 지식과 상황 판단력, 그리고 그레이의 집요한 취재력과 인맥이 결합되면서 그들은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 이 과정에서 FBI 국장인 보일스가 남몰래 그레이에게 정보를 흘려주며 그들을 돕는데 그 역시 대통령과 법 사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지. 오부 마지막 증거, 그리고 최후의 승부. 그레이는 로이의 정체가 마티스의 로펌에서 일하다 양심의 가책으로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던 변호사 커티스 모건이었으며 그가 이미 살해당했음을 알게 돼. 하지만 모건은 죽기 전 마티스의 모든 범죄 계획이 담긴 진술서와 대화, 녹음 테이프를 은행 안전 금고에 남겨두었어. 이제 모든 것은 이 증거를 손에 넣는 것에 달렸어. 다비와 그레이는 마티스의 하수인들과 숨막히는 시간, 싸움을 벌인 끝에 마침내 모건의 아내를 설득해 금고를 열어. 그 안에는 그들의 목숨을 건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음모의 모든 것이 담긴 테이프와 서류가 들어있었지. 에필로그 진실의 대가, 그리고 고독한 승리.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헤럴드 일면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 펠리컨 브리프의 내용과 함께 두 대법관 암살의 전말, 마티스의 범죄, 플래처 콜의 비리가 낱낱이 폭로된 거야. 백악관은 초토화되고 플래처 콜은 사임했으며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려. 빅터 마티스는 자신의 요트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몰락하지. 진실은 승리했지만 다비는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는 이제 영원히 다비쇼로 살아갈 수 없었지. 그레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그녀를 위한 새로운 신분과 안전한 도피처를 마련해줘.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 모든 것을 함께 겪은 두 사람은 짧지만 깊은 입맞춤으로 이별해. 그레이는 퓰리처상 감인 세기의 특종을 터뜨렸고 다비는 목숨을 건졌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쓸쓸함을 안고 돌아서야 했지. 그렇게 진실의 대가를 치른 고독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존 그리샴은 펠리컨 브리프를 통해 자본과 권력의 결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한 기업가의 탐욕이 어떻게 국가 최고 사법기관을 위협하고 정부를 부패시키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지를 숨막히게 그려내지. 동시에 거대한 음모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평범한 개인 다비, 치욕과 신념을 지키려는 언론 그레이 그랜섬의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통쾌한 이야기야. 결국 돈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지.